네, 이번 코너는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 있었던 경제 뉴스 가운데 꼭 알아야 하는 이슈만을 골라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우리나라 방위 산업인 K방산이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면서 가히 방산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대규모 계약을 또 한 번 따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홍경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K방산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고요? 네, K방산이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했다 하면 조단위 수주를 하는데요. 예. 이번에는 호주에서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궤도형 보병 전투 장갑차인 레드백이 호주에 수출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한화 디펜스와 호주가 레드백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요. 수출 대수는 129대고 수출 금액은 총 24억 달러, 3조 1,500억 원에 달합니다. 네. 그 호주로 수출된다는 장갑차 레드백이었네요. 네. 특징도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레드백은 한화가 호주 시장 진출 위해서 개발한 맞춤형 장갑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호주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을 갖췄습니다. 네. 이 레드백이란 이름 자체도 호주 지역에서 사는 이 맹독성 거미, 레드백 스파이더에서 따온 것이고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으로 수출용으로 개발된 무기를 공급하는 K방산 첫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형 방산 수출은 K9 자주포라던가 아니면 K2 전차 등 우리나라 군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능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검증된 무기를 중심으로 주로 수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국내에서 전력화가 되지 않은 무기를 수출한 최초의 사례가 된 것이죠. 레드백 장갑차의 재원을 한번 살펴보면 중량 42톤에 승무원 3명, 전투원 8명 등 최대 11명이 탈 수가 있고요. 30mm 주포와 7.62mm 기관포를 운영합니다. 또 레드백은 열상 위장막이라는 것을 두를 수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스텔스 모드 같은 건데요. 이를 통해 적의 감시 장비 탐지는 물론 열추적 미사일 공격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레드백 사업은 호주 육군의 역대 최대 규모 무기 수입 사업이었고요. 네. 우리나라가 이번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경쟁을 벌인 다른 나라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번에 레드백은 그 전차군단 독일의 라인메탈 링스 KF-41 장갑차와 경합을 했었습니다. 네네. 보통 우리나라 무기들은 가성비로 주로 평가를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입찰가가 독일보다 높았음에도 성능 면에서 레드백이 앞섰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레드백은 공간 활용도와 경량화, 진동과 소음 등에서 강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탐지와 방호력도 최첨단입니다. 고글 화면을 통해서 전차 외부의 360도를 또 볼 수가 있고요. 네. 대전차 미사일을 사전에 포착해서 파괴하는 아이언 피스트 기술도 장착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방산 선진국 독일을 제치고 올해 7월 레드백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됐고요. 결국 최종 계약을 따내서 K방산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호주가 우리 무기를 선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호주가 우리나라에 자주포를 사가기도 했었는데요. 한번 써보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우수한 무기에 만족해서 한 번 더 사자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호주는 2021년 약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를 수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비를 공급을 했어요. 네. 한화 디펜스는 호주에 직접 생산 시설을 건설을 해서 현지에서 생산과 납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당시에 우리나라와 호주는 방산과 방산 물자 협력에 대한 MOU도 체결을 했었는데요. 이 같은 트랙 레코드들이 기반이 돼서 우리나라가 추가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K9 자주포 같은 네. 경우에는 그 얼마 전에 폴란드로 대거 이제 수출된 품목 아닙니까? 맞습니다. 폴란드에서도 이번에 조단위 수출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K 방산의 선도주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잭팟을 터뜨렸는데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분비청과 K9 자주포 등을 추가로 수출하는 이 약 3조 4천억 원 규모의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 방산 계약은 기본 계약하고 실행 계약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기본 계약은 수출의 대략적인 틀을 논의하고 이 실행 계약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이제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네. 이번에 두 번째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7월 폴란드 분비청과 K9 672문 다연장 로켓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을 했었어요. 작년 8월에 K9 212문, 11월에 천무 218대를 수출하는 1차 실행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계약을 통해서
K9의 남은 계약 물량 460문 중 일부인 152문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번 계약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의 K9 자주포와 자주포형 155mm 탄약, K9의 유지 보수를 위한 종합 군수 지원 패키지를 공급을 하고요. 네. K9 유지 부품의 현지 생산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번 2차 계약에서 1차 계약에서 팔고 남은 460문을 다 팔았어야 맞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152문을 팔았습니다. 좀 남아 있네요 아직. 그러면. 그렇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나머지 물량도 최종 계약에 이르기 위해서 폴란드 측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 네. 뭐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 무기들이 수출 효자 상품이 됐다라고 맞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K방산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요. 네, 우리나라는 K방산의 기세를 몰아서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으로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이 있죠. 이제 여기에 방산도 이제 당당히 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부는 어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주,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의 첨단 전략 산업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최근 전쟁은 첨단 무기의 시험장이자 각축장이 돼가고 있잖아요. 이에 IT와 방산의 융합을 통한 성능 향상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ICT 강국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려서 방산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수출 전략 회의에서 방산은 우리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네. 방산 투자가 우리 국내 총 생산을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방위 산업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봤고요. 다음 주 네덜란드를 국빈을 방문할 때 북킹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적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는 만큼 그 수출 성과도 더 잘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올해 잡아놨던 수출 목표는 다 채웠습니까? 정부는 올해 200억 달러의 사상 최대 규모 수출 목표를 세웠었는데요. 네. 최종 집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제 올해 연말에 조 단위의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했으니까 네.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0억 달러가 약 26조 원이죠.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은 2020년까지 오랫동안 연평균 30억 달러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네. 2021년 70억대까지로 올라섰는데요. 지난해 폴란드 수출 잭팟을 계기로 규모가 173억 달러까지 또 급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는 K방산 관련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금감원장 은행 작심 비판 관련 내용인데 이 가계부채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이제 은행 대출 현황을 파악하면서 부채 관리에 좀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점검이 끝나고 나서 금감원장의 작심 비판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의 가계부채 급증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 있는데요. 가계부채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지금 가장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은행들이 이 대출을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줬는지 금융당국이 은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네네. 현장 점검 후에 은행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요.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 현장 점검 결과를 보고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 가계대출 점검 결과 규제를 우회하거나 행정 지도를 무시한 채 영업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이 가계대출 급증이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정부 탓을 하더니 결국 진짜 원인은 규제 허점을 이용한 영업에 있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 수위가 좀 셌네요. 네, 그렇죠. 금감원장은 은행들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죠. 이 산정을 엉터리로 하고 성과지표에 가계대출 취급 관련 항목을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가계대출을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취급 문제점을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제를 개선하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고 재발 방지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말한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제 가계대출 급증 원인이 은행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금융당국은 올해 초 출시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된다면서 가계부채 주범으로 지목했잖아요. 반면 은행들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상품을 출시했을 뿐인데 왜 이제 와서 은행 탓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자 정부 탓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네. 그런데 금감원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은행들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금감원이 발표한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행은 만기 확대가 DSR 한도에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네. 이 상품위원회의 심사 없이 이제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등의 문제를 부서장의 전결로만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일부 은행은 최장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는 목적을 영업 경쟁력 제고로 명시를 해서 네. 이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DSR 후에 회피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금감원이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네네. 또 DSR 규제의 빈틈을 공략하려는 시도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일부 은행은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바꿀 경우 대환할 경우에 DSR 한도가 이제 확대된다는 점을 영업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검 결과 KB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요. 네. 신한은행은 DSR 규제를 가장 준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